해외에서 인기 있는 한국 제품들 중에 한국인들만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김치 시즈닝에 관한 것인데요. 김치 시즈닝이 무엇인가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이 제품이 해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미국의 한 기자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이 제품을 보고 미쳤다는 반응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글로벌 특집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줄리아 앤더슨입니다. 한국과의 첫 만남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뉴욕타임즈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신입 시절, 맨해튼 32번가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 취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당시 뉴욕의 한식당들은 대부분 현지인의 입맛에 맞춰진 메뉴를 선보였죠. 불고기는 달달하게, 비빔밥은 간을 약하게, 김치는 덜 맵게 조절하며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추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한식당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2번가의 작은 식당 강남 하우스는 달랐어요.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이 식당은 현지화의 흐름 속에서도 전통 한식의 맛을 고집스럽게 지켜왔죠. 특히 김치는 할머니가 40년 전부터 지켜온 비법 그대로 담그셨다고 해요. 식당 주방에서는 매콤한 고춧가루 향이 가득했고 테이블마다 놓인 반찬들은 한국 시장의 반찬 가게에서 볼 법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를 담그셨습니다. 절인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는 손길은 거침없이 빨랐고 그 모습은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죠. 오래된 나무 절구에 찌은 마늘과 생강, 직접 고른 고춧가루, 새우젓의 비율까지 모두 할머니만의 비법이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고집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20년 전 한식이 지금처럼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전이었죠. 대부분의 뉴요커들은 한국 음식을 낯설어했고 강남 하우스 같은 정통 한식당은 한인 손님들 외에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할머니가 담그신 김치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처음 맛본 순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삭한 배추와 알싸한 고춧가루, 마늘과 생강이 어우러진 그 맛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음식과도 달랐죠. 서툰 젓가락질로 김치를 집어먹으며 이렇게 독특하고 강렬한 맛을 왜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피어났어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맨해튼의 수많은 미식가들이 한식을 찾고 특히 발효 음식인 김치는 건강식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지요. 하지만 저는 늘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강남 하우스의 정통 한식과 할머니의 김치 맛을 알아봤으니까요. 식당 주인 할머니는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닌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독특한 풍미, 계절마다 다른 재료로 담그는 다채로운 종류의 김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까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문화의 깊이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죠. 취재 마감이 다가오는 날에도 종종 그 식당을 찾았어요. 바쁜 뉴욕 생활 속에서 김치의 시원하고 개운한 맛은 특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감 시간에 쫓겨 기사를 쓰다가도 자연스레 발걸음이 강남 하우스로 향했죠. 때로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찾아갔는데도 할머니는 늘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찾아갈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김치를 담그는 법부터 시작해서 된장과 고추장을 만드는 방법, 절기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의 식재료까지. 특히 김장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김치를 담그던 풍경, 김장독을 땅에 묻어두고 꺼내 먹던 이야기들은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기사 마감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내오셨어요. 이거 먹고 힘내라며 건네주신 그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음식은 저에게 단순한 한 끼를 넘어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죠. 할머니와 나눈 대화는 제 기사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딱딱한 뉴스 기사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쓰는 법을 배웠달까요?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은 점차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식사 자리였던 한식당은 어느새 한국 문화를 배우는 교실이 되었고, 저는 열정적인 학생이 되어 한국의 맛과 문화를 하나씩 익혀나갔어요. 강남 하우스를 드나든 지 5년쯤 되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아마존에서 장을 보던 중 우연히 김치 시즈닝이라는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클릭했죠. 한국의 작은 업체가 만든 제품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미 수천 개의 리뷰가 달려 있었어요. 아마존에서 발견한 이 제품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었습니다. 김치의 맛을 농축해 가루로 만든 이 시즈닝은 샐러드, 팝콘, 심지어 과자에도 뿌려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김치 맛을 좋아하게 된 저로서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죠. 주문한 제품을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작은 패키지 안에 김치의 모든 맛이 담겨 있었어요. 고춧가루의 매운맛, 마늘과 생강의 알싸한 맛, 젓갈의 감칠맛까지. 샐러드에 뿌려 먹어보니 평범한 채소가 특별한 맛으로 변했죠. 팝콘에 뿌려보니 이국적인 스낵이 되었고요. 더 놀라웠던 건 리뷰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5만 개가 넘는 리뷰 중 90% 이상이 5점 만점이었어요. 미국 전역에서 올라오는 후기들은 마치 작은 문화혁명을 보는 것 같았죠. 이제 김치 없이는 살 수 없게 됐어요. 매일 아침 토스트에 뿌려 먹는 게 일과가 되었답니다라는 텍사스 주부의 후기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걸 뿌린 팝콘만 찾아요. 이제 집에 김치 시즈닝이 없으면 안 된다고 야단이에요라는 시카고 학부모의 이야기까지. 심지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셰프가 이 제품으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 중이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문화적 영향력이었어요. 김치 시즈닝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답니다. 이번 휴가는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같은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죠. 단순한 식품을 넘어 한국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존의 식품 카테고리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푸드 앤드 와인, 바네틱 같은 유명 미식 잡지에서도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한 작은 한국 기업의 제품이 미국의 식탁 문화를 바꾸고 있었죠. 저는 이 제품을 만든 회사가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김치의 맛을 이렇게 간편하게 재현할 수 있었을까?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을까? 취재 기자의 본능이 솟구쳤죠. 검색 끝에 알게 된 사실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서울시스터즈라는 회사 이름부터 제 관심을 끌었어요. 이 제품은 20대의 젊은 여성 사업가 안태양 대표가 이끄는 회사의 작품이었죠. 안 대표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20대 초반 필리핀 어학연수 시절 야시장에서 떡볶이 노점상을 운영하며 시작된 그녀의 도전은 흥미로웠습니다. 현지인들이 매운 떡볶이 맛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식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렇게 2017년 푸드컬처랩을 설립하고 김치 시즈닝 개발에 뛰어들었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구 개발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마침내 아마존에 제품을 출시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출시 7개월 만에 일본의 시치미와 베트남의 스리라차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아마존 미국의 칠리 파우더 부문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젊은 여성 사업가가 글로벌 시장에서 거둔 이런 성공은 분명 취재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였어요. 한국의 맛을 세계화하겠다는 그녀의 도전이 만들어낸 변화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스토리에도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동료로 일하는 중국 출신 기자 리우 펑의 존재였어요.
그는 제가 한국 문화와 음식에 관한 기사를 쓸 때마다 불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리우는 제가 취재하던 한식 관련 기사를 보더니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김치는 중국의 차오파오를 그대로 베낀 음식이라는 주장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발효 문화를 단순한 모방이라 깎아내렸죠. 서울 시스터즈의 성공 스토리를 취재할 때도 그의 무례한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여성 사업가가 3년간의 연구 끝에 이뤄낸 혁신적인 제품을 두고 중국의 라오깐마를 표절했다며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었어요.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의적인 도전을 깎아내리는 그의 태도는 무척이나 불쾌했습니다. 특히 불편했던 것은 그의 오만한 태도였어요. 마치 중국의 모든 것이 원조이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문화를 모방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의 언행은 도를 넘어섰죠. 한국의 고유한 식문화를 이렇게 폄하하는 그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철저한 사실 검증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발언을 묵과하려 했어요. 그러나 제 기사마다 달리는 비슷한 논조의 댓글들이 점점 늘어났죠. 마치 조직적으로 달리는 듯한 댓글들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치와 차오파오의 차이점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뉴욕 국립도서관의 아시아 음식문화 섹션에서 며칠을 보내며 자료를 찾았죠. 전문 학술지와 역사적 문헌들을 살펴보는 한편 실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집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했어요. 우선 발효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치는 유산균 발효를 통해 독특한 감칠맛과 신맛이 생성되는 반면 차오파오는 단순 절임 과정을 거치며 발효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죠. 김치는 채소의 조직이 유지되며 아삭한 식감을 자랑했지만 차오파오는 절임 과정에서 채소가 물러지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재료 구성도 달랐어요. 김치는 배추, 무, 마늘, 생강, 고춧가루, 젓갈 등 다양한 재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깊은 맛을 만들어냈죠. 반면 차오파오는 고추와 식초가 주된 양념이었습니다. 특히 젓갈의 사용은 김치만의 특별한 요소였어요. 역사적 기록도 흥미로웠습니다. 김치는 삼국시대부터 그 기록이 존재했고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현재의 형태로 발전했죠. 특히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는 한국만의 독특한 발명이었어요. 이는 안태양 대표의 김치 시즈닝이 가진 특별함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김치 시즈닝과 라오깐마의 차이도 분명했어요. 라오깐마가 고추기름을 베이스로 한 소스라면 김치 시즈닝은 발효 김치의 풍미를 건조 분말화한 제품이었죠. 제조 공정과 사용 방법, 맛의 특성까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리우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어요. 각각의 음식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설명하며 한 문화의 성과를 폄하하려는 시도를 반박했죠.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논쟁은 이제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둘러싼 더 큰 이슈로 확대되어 가고 있었어요. 리우는 제 반박에 대해 중국 SNS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그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서울 시스터즈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뉴욕타임즈 편집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기자들은 이 논쟁을 흥미롭게 지켜보았고 일부는 아시아 문화 전반에 대한 특집 기사를 제안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침 서울 시스터즈가 유럽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한국의 소상공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승부하는지, 그들만의 특별한 경쟁력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편집장에게 한국 출장을 제안했고 다행히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그 무렵 어렵사리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격리와 방역 절차를 거치면서도 한국의 소상공인들이 이뤄낸 성공의 진면목을 직접 취재하고 싶다는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스터즈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한국 스타트업이었어요. 회사의 성공 스토리는 언론과 SNS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죠. 거대 기업도 아닌 작은 회사가 만든 제품이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 서울 시스터즈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어요. 한 청년이 필리핀 어학연수 시절 우연히 시작한 떡볶이 가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이 매운맛에 거부감 없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식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해요. 해외 매체들은 특히 그들의 실패 극복기에 주목했습니다.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50곳이 넘는 투자사를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은행 대출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 자금을 모으며 첫 발을 내딛었어요. 제품 개발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김치의 발효향을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3년간 수천 번의 실험을 거쳤죠. 처음에는 단순히 김치를 건조시키는 방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온도와 습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며 특별한 건조 공법을 개발했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해 제품을 개발했고 아마존 출시 전에도 꼼꼼한 시장 조사와 타겟층 분석을 진행했어요.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과 사용 패턴을 연구하며 제품의 패키지부터 설명서까지 세심하게 준비했죠. 그렇게 쌓아올린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했습니다. 출시 7개월 만에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세계적인 소스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이뤄낸 이 성공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같은 시기에 주목받은 기업이 또 있었어요. 한국 전통향을 연구하는 향기담이었죠. 백화점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매장이었지만 이미 전 세계 20개국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의궤에 기록된 향 제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은 해외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두 회사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인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열정이었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의 가치를 믿었고 그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죠. 서울 시스터즈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 전략을 취재하며 그들만의 특별한 경쟁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일본 진출이 첫 시험대였죠. 까다로운 식품 인증 절차와 현지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울 시스터즈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리우는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국의 식품 기업들이 먼저 일본에 진출해 성공했던 모델을 한국이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심지어 서울 시스터즈의 마케팅 전략까지 중국 기업의 것을 카피했다고 주장했죠. 더 황당한 것은 그의 SNS 글이었습니다. 한국은 창의력이 없다며 늘 중국의 성공 사례를 훔쳐 자신들의 것인 양 포장한다는 악의적인 내용을 퍼뜨렸어요.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은 이에 동조하며 서울 시스터즈를 근거 없이 비난했고 심지어 불매운동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취재한 자료들이 리우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명백히 보여주었어요. 서울 시스터즈는 이미 2년 전부터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하며 현지 소비자 조사와 식품 안전 인증을 진행해왔죠. 현지 라멘 체인과의 협업도 단순한 맛의 조합이 아닌 발효식품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혁신적인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중국 기업들의 일본 진출 사례를 살펴보니 리우가 말한 협업 성공 사례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완전히 거짓된 정보로 한국 기업의 성과를 깎아내리려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고 나서 저는 더욱 철저하게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사례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리우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을 넘어 한국 기업들만의 독창적인 전략과 성과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특히 서울 시스터즈와 향기담이 보여준 혁신적인 해외 진출 전략은 주목할 만했죠. 실제로 이들의 성공 전략을 분석해보니 중국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섬세한 균형 감각이 돋보였어요. 이는 단순한 시장 진출을 넘어 문화적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었죠. 유럽 시장 진출 과정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의 미슐랭 스타 셰프들과 협업하여 김치 시즈닝을 활용한 퓨전 요리를 선보였고, 곧 유럽 전역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향기담 역시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향수로 유럽 시장을 공략했죠. 물류와 인증의 벽도 창의적으로 극복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힘을 모아 공동 물류센터를 설립했고, 현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까다로운 유럽연합의 인증 기준도 통과했어요. 이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는 다른 한국 기업들과도 공유되었죠. 리우와의 마지막 논쟁은 뉴욕타임즈 편집실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폄하하려 했지만 이제 저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한 한국 소상공인들의 진정성과 노력을 보여주는 생생한 취재 내용들이었죠.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한국만의 독창성과 혁신으로 이뤄낸 성과예요. 제 말에 리우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소상공인들의 도전과 성공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어요. 리우의 태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그의 날선 비판도 수그러들었어요. 특히 서울 시스터즈의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도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그는 더 이상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았죠. 심지어 어느 날은 자신의 부엌에서 김치 시즈닝을 발견했다며 쑥스러운 듯 웃더군요. 이제 편집실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한국 문화를 다루는 제 기사들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닌 흥미로운 트렌드로 받아들여졌어요. 동료들은 오히려 한국의 다른 혁신적인 제품들에 대해 취재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죠. 뉴욕으로 돌아온 후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한식을 꺼리던 동료 기자 마이크가 점심시간마다 김치 시즈닝을 뿌린 샐러드를 먹고 있었고, 스타일 섹션의 에디터들은 향기담의 향수를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하고 있었어요. 편집실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국 소상공인들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제 기사가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에디터들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특별 시리즈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SNS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울 시스터즈의 김치 시즈닝을 활용한 레시피들이 끊임없이 공유되었고, 향기담의 향수를 소개하는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이 바이럴을 일으켰죠. 더 이상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맨해튼의 식단가도 달라졌습니다. 한식당들은 예약이 필수가 되었고, 고급 레스토랑들은 한식 퓨전 메뉴를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홀푸드와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한국 식품 코너가 점점 확장되었고, 김치 시즈닝은 항상 품절이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외국인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한국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을 연구하는 요리사들, 한국의 향 문화를 공부하는 조향사들이 늘어났죠.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파리의 백화점에서는 한국 식품 특별전이 열렸고, 런던의 유명 백화점에서는 향기담의 팝업 스토어가 오픈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김치 시즈닝을 활용한 신제품들이 연이어 출시되었고, 이탈리아에서는 미슐랭 셰프들이 한식 연구를 시작했죠. 이제 한국 문화는 더 이상 낯선 동양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죠. 이런 변화는 뉴욕의 거리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브로드웨이의 유명 뮤지컬 배우들은 공연 전 김치 시즈닝을 넣은 닭고기 샐러드로 건강을 챙겼고,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가들은 향기담의 향수를 성공의 징표로 여겼어요. 브루클린의 힙스터들 사이에서는 한국식 피클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취미가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성공이 모두에게 반가운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특히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던 이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봉에는 여전히 리우가 있었습니다. 리우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제품들의 품질과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이 거품이라며 조만간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유럽 식품 안전 인증부터 프랑스 향수 협회의 품질 인증까지 한국 제품들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들을 통과했어요. 게다가 미국 FDA의 식품 안전성 평가에서도 최상위 등급을 받았죠. 리우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가는 동안 한국 제품들은 더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 시스터즈의 매출은 전년 대비 300% 성장했고, 향기담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심지어 중국의 유명 음식점 체인에서도 김치 시즈닝 사용을 문의해왔다고 합니다. 변화는 리우의 태도에서도 나타났어요.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부엌 찬장에 김치 시즈닝이 있다는 걸 인정했고, 아내가 향기담의 향수를 즐겨 쓴다고 했죠. 물론 여전히 한국 문화에 대한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단순히 리우와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닌 한국 소상공인들의 진정성과 혁신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중요했죠. 그들의 도전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창의력은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소상공인, 세계를 향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썼어요. 그들이 겪은 어려움, 이를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 인정을 받기까지의 여정을 담았죠. 이 기사는 뉴욕타임즈의 올해의 기사 후보에 오르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이 기사는 20년 전 우연히 들어간 맨해튼의 작은 한식당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한 그릇의 김치로 시작된 호기심이 이제는 제 인생의 큰 부분이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한국의 저력은 단순히 제품의 우수성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끈기,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는 창의력, 세계 시장을 향한 도전 정신이 그 핵심이었죠. 서울 시스터즈와 향기담 같은 소상공인들이 보여준 혁신은 이제 전 세계 비즈니스 스쿨에서 성공 사례로 연구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성공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서도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적인 것의 가치를 더욱 강조했고, 이는 역설적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열쇠가 되었죠. 제가 쓴 기사들은 이제 책으로 엮어질 예정입니다. 김치에서 시작된 혁신이라는 제목으로요. 여기에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만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그들만의 특별한 저력이 담겨 있어요. 강남 하우스의 할머니가 담그시던 김치의 맛을 처음 경험했던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큰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요. 지금도 할머니의 식당을 지날 때면 그날의 설렘이 떠오릅니다. 한국의 맛과 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금, 저는 그 여정의 증인이 되어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한식과 한국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도전과 성공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지난 20년간 한국 문화를 취재해온 저의 경험이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뉴욕타임즈에 실린 이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깊이 있는 한국 문화 이야기를 기대한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 한방 화장품의 세계화, 한국 디자이너들의 도전 등 흥미로운 제안들도 이어지고 있죠. 이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이 앞으로의 취재 방향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나라 한식이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알았으면 하는 한식의 우수함이 있다면 댓글로 사연자분께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 서울의 광장시장 앞에서 한 외국인이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을 보고 깜짝 놀라 얼어붙어 있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떤 장면을 보고 놀랐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리사 톰슨입니다. 국적은 미국이지만 현재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전 세계 곳곳을 다닌 경험이 많았어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13살에 엄마와 함께 영국으로 이주했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제 삶의 일부가 되었죠. 어쩌면 그래서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낯선 곳을 찾아다니며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는 일이 제게는 일종의 위로가 되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처음 영국에 왔을 때 런던의 흐린 하늘 아래서 수업을 마치고 혼자 집으로 걸어가던 순간들이요. 그때는 너무 외롭고 두려웠지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런던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 신입 저널리스트로서 런던의 데일리 가디언에 첫 발을 내딛던 날이 선명히 기억납니다. 28층 빌딩의 사회문화부 사무실, 매일 아침 커피향이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유럽과 미주 지역의 기사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제자리에 앉아 파리의 패션쇼부터 베를린의 예술제까지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하는 일이 즐거웠죠. 당시 제 모니터 벽에는 취재했던 도시들의 엽서가 가득했는데 그중에 아시아 국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그저 뉴스 말미에 등장하는 삼성이나 현대의 실적 보도 정도로만 스쳐 지나갔어요. 편집회의에서도 한국 관련 기사는 대부분 경제 섹션으로 넘어갔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죠. 어느 날 아시아 담당 동료가 한국의 전통차 문화를 다룬 기사를 발표했을 때도 저는 태블릿으로 다음 주 베니스 축제 일정을 확인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무실 한켠에 걸린 세계 지도에서 한반도는 정말 작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반도가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낙엽이 쌓이기 시작하던 지난해 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 열리는 편집회의가 끝난 직후 편집장님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저는 베를린 예술제 기사의 마감을 앞두고 있었고 프랑스 남부의 와인 축제 취재 계획을 검토하고 있던 참이었죠. 편집장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걸으며 아마도 프랑스 특집에 관한 이야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늘 그랬듯 노트북을 들고 들어간 편집장실에서 책상 위에 놓인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어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이었죠. 순간 제 시선이 멈칫했고 그 옆에는 패스트 언드 퓨리어스. 한국인은 왜 그렇게 빨리 움직일까? 라는 제목의 기획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집장님의 책상 뒤 창밖으로는 런던의 흐린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빅벤의 첨탑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순간만 해도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취재를 다녀와서 문화면 한 페이지를 채우는 기사를 쓰면 될 거라 생각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검색이었지만 점점 더 흥미로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하철은 2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택배는 하루면 전국 어디든 도착하며
음식점에선 주문하자마자 음식이 나온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제 옆자리의 동료는 한국은 정말 빠른 나라야. 모든 게 빨리빨리 돌아간다니까라고 했지만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런던의 여유로운 브런치 카페에서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일하는 것이 익숙했던 저로서는 그들이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검색창에는 끊임없이 한국의 빠른 문화, 한국인의 성격, 한국의 배달 문화와 같은 키워드들이 쌓여갔어요. 하지만 스크린 속 정보들은 제게 더 큰 혼란만 안겨주었죠. 왜 모든 게 그렇게 빨라야 하는지, 그들은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편집장실에서 나오며 손에 쥔 비행기 티켓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런던에서 인천까지 11시간의 긴 비행, 창가에 기대어 서 있던 그 순간 저는 단지 또 하나의 기사 취재를 위한 출장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마치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수족관 속 물고기처럼 저는 제가 알던 세상만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런던의 안개 낀 하늘 아래, 피카딜리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천천히 흐르는 시간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10년간 유럽과 미주를 오가며 쌓아온 경험들이 마치 커다란 우산이 되어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거죠. 사무실 창 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풍경은 늘 그랬듯 푸르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아보면 그날 제 손에 들린 비행기 티켓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닌 제 좁은 세계관을 깨뜨릴 열쇠였어요. 마치 오래된 도서관에 먼지 쌓인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통로처럼 그 티켓은 저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할 예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을 맴돌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처음 본 서해의 수많은 섬들과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마치 또 다른 은하수처럼 빛났어요. 11시간의 비행 동안 읽었던 한국 관련 자료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실제로 보이는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항 도착장에서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가이드를 발견했습니다. 한영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서울로 가는 길에 제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새벽임에도 도로는 한산하지 않았고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의 불빛이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서 본 서울은 마치 잠들지 않는 도시 같았어요. 런던의 새벽이 고요하고 적막한 것과는 달리 이곳의 새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는 사람들이 들락거렸고 도로 위로는 수많은 배달 오토바이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한영수 씨에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도 움직이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을 잘 못 참아요. 할 일은 빨리빨리 해치워야 속이 편하죠. 마치 당연하다는 듯한 그의 대답이 더욱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이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아침이 밝아오는 서울의 하늘은 묘하게 런던과 달랐습니다. 마치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도시의 풍경도 순식간에 바뀌어 갔죠. 잠들어 있던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는 런던과는 달리 서울은 마치 잠들지 않고 단지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밤새 깨어 있었던 탓에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취재 계획으로 가득 찼고 이 낯선 도시가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싶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고층 빌딩들 사이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출장 일주일 차 아침 일찍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새벽부터 분주한 시장 골목을 걷던 중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함께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한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커다란 양은 솥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앞에서 아주머니 둘이 무언가를 바쁘게 손질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평범한 채소 손질 장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시장 바닥에 수북이 쌓인 고사리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런던의 식물학 수업에서 배웠던 독성이 있는 고사리가 맞나 싶어 눈을 비볐죠. 아주머니들은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그 고사리를 커다란 솥에 넣고 마치 빨래를 하듯 휘휘 저으며 삶고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긴 젓가락으로 고사리를 건져 맛을 보더니 마치 시금치를 데치듯 능숙한 손놀림으로 찬물에 헹구고 있었어요. 서양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독성 있는 식물을 마치 일상적인 채소처럼 다루는 그들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카메라 셔터를 연달아 눌렀습니다. 시장의 좁은 골목을 더 들어가던 중 갑자기 달콤하면서도 쌉싸래한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취재 동행이던 한영수 씨가 그 냄새의 정체를 알려주었을 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온나무 껍질을 넣어 끓인 백숙이라니. 작은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에서 푸른 불꽃 위에 끓고 있는 큰 돌솥이 보였어요. 진한 갈색 국물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런던에서라면 즉시 119에 신고했을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서양에서 온나무는 위험 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실제로 제 사촌은 온나무에 스친 것만으로도 일주일간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식당 주인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국물 한 대접을 떠서 제 앞에 놓으며 마치 평범한 보양식을 대접하듯 자연스러웠어요. 주변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도 그 국물을 호호 불어가며 마시고 있었죠.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앞치마를 두른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환한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요. 한 그릇만 드셔보세요. 그 순간 저는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이 광경이 과연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식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홍준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연구실 벽면에는 한국의 전통 식생활을 담은 고문서들이 가득했죠.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연구실은 오후의 햇살로 가득했어요. 홍 교수는 책장에서 오래된 조선시대 약재 도감을 꺼내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오래된 한약재 향이 은은하게 퍼졌죠. 그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연구실 창가에 놓인 화분에는 한국의 산나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홍 교수는 그중 작은 더덕 새싹을 가리키며 이 식물의 뿌리가 어떻게 독성을 제거해 식용으로 바뀌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책상 위에는 방금 우려낸 도라지차가 놓여 있었고 그 쌉쌀한 향이 연구실 안을 채웠죠. 홍 교수의 책상 한켠에는 수십 장의 필기가 꽂혀 있었는데 거기엔 한국인들이 독성 있는 식물을 식용으로 바꾸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봄철 새순으로 시작해 가을 뿌리채소까지 계절별로 정리된 문서들을 하나씩 펼쳐 보여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었죠. 1960년대 시골 할머니들이 고사리를 말리는 모습, 도라지를 다듬는 아낙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이런 지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벽면에 걸린 한반도 지도 앞에서 홍 교수는 각 지역별로 다른 독성식물 활용법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지도 위를 움직일 때마다 척박했던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조상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어요. 홍 교수는 마지막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 비친 늦가을의 노을빛이 차분하게 번졌습니다. 연구실의 공기는 오래된 책들의 향과 방금 전 마신 도라지차의 쌉싸래한 향으로 가득했죠. 그가 마지막으로 꺼내놓은 이야기는 마치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아온 책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것처럼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민족의 역사가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죠. 1950년대 전쟁 후 폐허 속에서도 묵묵히 일상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그토록 부지런히 움직이는지, 왜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도 도전하는지, 왜 독성이 있는 식물마저도 식재료로 만들어내는지. 연구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캠퍼스의 돌계단을 내려가며 지금껏 보아온 한국인들의 모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캠퍼스의 돌계단을 내려가며 지금껏 보아온 한국인들의 모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을 준비하는 상인들, 늦은 밤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배달부들.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죠. 연구실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늦은 오후 스타벅스 창가 자리를 차지한 잭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자신의 커다란 배낭을 옆자리에 놓아 두 자리를 차지한 채 다른 손님들이 자리를 찾아 서성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의 테이블 근처에 앉았죠.
제게 노트북 화면에는 패스트 벗 플리시, 한국인들의 맹목적인 빨리빨리 문화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훔쳐본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서비스를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이라 비판하고 식당의 빠른 음식 제공을 음식의 정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조롱했죠. 심지어 그는 한국의 배달 문화를 현대판 노예 제도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며칠 전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퇴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에서 잭은 노약자석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실버카를 끌고 온 할머니가 서 계신 것을 보고 한 중학생이 잭을 깨우려 했지만 그는 모른 척했죠. 결국 다른 승객이 영어로 양보를 부탁하자 잭은 눈을 번쩍 뜨고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내 자유야. 너희 나라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라며 자리를 비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와 자신의 모습을 슬쩍 찍더니 한국의 노인 공격 문화의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리는 것까지 보았죠. 할머니는 결국 다음 역에서 내리셨는데 그때 잭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실험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자신의 기사 소재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취재를 시작했던 첫 주 저도 잭의 시각에 동조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24시간 편의점, 새벽 배달, 10분 안에 나오는 음식들, 모든 것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 규격화되어 보였었죠. 제가 얼마나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스타벅스를 나서는 잭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자신의 커피를 쏟고도 닦지 않은 채 자리를 떴고 알바생이 허리 굽혀 치우는 모습을 보며 비웃듯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기사에 쓸 소재를 만들어내듯 의도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있었죠. 그의 노트북에는 현대 한국인의 로봇화라는 새로운 기사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24시간 편의점 알바생을 프로그래밍된 인간이라 비하하고 빠른 배달을 위해 달리는 라이더를 현대판 노예라고 묘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처럼 반짝이는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그는 단지 비인간적인 시스템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죠. 홍 교수와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빠른 서비스의 이면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성,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발전해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잭은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죠. 그저 자신의 편견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듯 했어요. 카페 밖 거리에서는 한 배달부가 보도블록을 닫고 있었습니다. 비가 온 뒤라 미끄러울까봐 걱정되었나 봐요. 잭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휴대폰으로 과잉 친절의 낭비라는 제목을 적고 있었죠. 그가 혐오를 담아 쓴 단어 하나하나가 타인을 위해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깎아내리고 있는지. 한국에서의 시간이 쌓여갈수록 잭과 제 시선 사이의 간극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의 천박한 비판과 의도적인 도발이 이제는 그저 자신의 편협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아름다운 보석을 보고도 그저 차가운 돌덩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의 시선은 너무나 일차원적이었죠. 저녁 무렵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분주함이 단순한 조급함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로 보였습니다. 잭이 쓴 기사의 제목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가 보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죠. 잭의 기사를 읽고 답답한 마음에 급한 발걸음으로 광장시장을 찾았어요. 취재 계획도 없었지만 어쩐지 그곳에 가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로 같은 시장 골목을 걷다가 우연히 한 생선구이 가게 앞에 멈춰섰죠. 주인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임에도 영어 한마디 없이 손짓과 미소로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메뉴판도 없이 정갈한 밑반찬들이 차례로 놓였고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한 접시가 제 앞에 놓였어요. 당황스러웠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옆자리에 한 손님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할머니는 순식간에 가게 문을 닫고 119에 전화를 걸었고 주변 상인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할머니는 저를 잊지 않고 괜찮아요, 기다려요라며 한국말로 안심시켜 주셨죠. 10분도 채 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환자는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할머니는 다시 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가 가진 진짜 의미를 보았어요. 그들의 빠른 행동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 반응하고 상황을 해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제기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했던 그 빠른 서비스는 사실 가장 인간적인 배려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카드 결제에 실패해 당황하고 있었어요. 알바생은 능숙한 영어는 아니었지만 바로 다른 카드 단말기를 가져와 결제를 도왔죠.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한국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다시 재계 기사가 떠올랐어요. 그가 본 것은 겉모습뿐이었죠. 빠른 서비스 뒤에 숨은 따뜻한 배려, 위급한 순간의 빠른 대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장시장에서의 생생했던 경험이 지나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취재 자료들을 차분히 정리하던 중 우연히 4년 전에 발간된 한 스타트업 매거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매거진 속에는 서울의 중심가에서 야심차게 레스토랑 체인을 시작했다가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쓸쓸히 문을 닫아야 했던 젊은 사업가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잡지 속 사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며칠 전 만났던 잭이었어요.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잭은 런던에서의 화려한 성공을 발판으로 한국의 고급스러운 브런치 레스토랑을 오픈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한국의 식문화와 소비자들의 성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런던에서처럼 여유롭고 느긋한 서비스 방식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영국 손님들이 이 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브런치를 즐기는 것과 달리 서울의 손님들은 빠른 회전율과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원했고 이는 결국 끊임없는 불만으로 이어져 망한 것이었죠. 다음 날 저는 잭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자주 가는 카페 한켠에서 처음으로 그의 날선 비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자신의 레스토랑이 문을 닫던 날 마지막 손님이 남긴 악평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죠. 이렇게 느리고 비효율적인 서비스는 처음이에요. 한국에서 장사할 생각이 없다면 떠나세요. 잭의 날카로웠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그 속에 감춰진 미묘한 동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서비스 문화를 비난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어쩌면 자신의 쓰라린 실패를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보여준 완고한 태도의 이면에는 깊은 좌절감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현지의 문화와 손님들의 니즈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변화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이 런던에서 성공했던 방식만을 고집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의 말끝에서 후회와 미련이 묻어났어요.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한국의 식문화를 탓하는 모습은 어쩌면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한 청년 사업가의 아픈 자화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한켠에는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 남아있는 듯 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저는 조심스럽게 광장시장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아픈 손님을 위해 즉시 가게 문을 닫은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과정을 잭은 처음으로 방어적인 태도 없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실패한 건 한국이 잘못된 시장이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곳의 문화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제 말에 잭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잭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은 있었지만 이제는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죠. 작은 변화였지만 그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말,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쌀쌀한 늦가을 공기를 가르며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 한켠은 따뜻했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지난 2개월간의 취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 밤늦게까지 불 밝힌 연구실의 학생들, 그리고 한밤중에도 도시를 누비는 배달기사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의 위대한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잭과 함께 찾은 남산 카페에서 우리는 각자의 기사를 읽어주었어요. 잭의 새 기사 제목은 비안드 스피드 한국인들의 삶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빨리빨리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안에 담긴 배려와 효율성,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이야기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달리 보였습니다. 독성 있는 식재료도 끈기로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빠르게 해결해내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어요.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노트북을 펼쳐 기사의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인들의 빠른 걸음 속에는 느린 지혜가 숨어 있다. 더 이상 서두르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른 이를 배려하는 마음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이었죠.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마지막 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의 발걸음이 빠른 것은 그만큼 미래를 향한 꿈이 선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한국에 대해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고, 제가 쓴 기사는 굉장히 좋은 평을 받게 되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효율적인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며 살아보고 싶어요.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